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차왕입니다. 예전에 DC 기갑계리였나 군계리였나 어쨌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북한 대전차미사일이 한국 대전차미사일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그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한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 말이 맞냐는 걸로 병림픽이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 병림픽에 제가 영상으로서 한번 참전을 해보자면은 북한 대전차미사일보다 한국 대전차미사일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해당 글에는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북한이 쓰고 있는 대전차미사일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러시아제 대전차미사일 시리즈 17편짜리 장편에서 곁다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상 이 대전차미사일들이 환경적으로 적합하다거나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좋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전력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도 방식을 기준으로 양측의 1세대의 대전차미사일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1세대 유도 방식은 미사일의 뒷꽁무니에 달린 플레어, 즉 불빛을 갖다가 조준기로 미사일과 표적을 동시에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미사일을 조종해줘가지고 표적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북한의 1세대 대전차미사일로 대표적인 물건은 무거울중 대전차미사일인 3M6 슈멜이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AT-1 스네퍼라고 부르죠. 소련 최초의 대전차미사일로 북한에서는 1970년대부터 도입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슈멜은 유선 유도 방식의 조이스틱으로 미사일을 조종해서 맞추는 MCL로스 방식으로 엄청나게 구식이죠. 게다가 시스템 무게랑 부피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차량에서만 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거리는 2.5km라는 굉장히 애매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관통력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300mm 정도라 가지고 굉장히 겸손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M48도 격파를 못할 수도 있어요. 현대전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무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기동성, 성능, 부피 모든 면에서 다 현대전에 부적합합니다. 게다가 유도 케이블로 광섬유가 아니라 점프선만한 굵기의 전선을 쓰니까 이 유도 케이블 부피랑 무게마저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유지보수나 관리도 어렵고요. 이 때문에 헬기에서조차도 굴리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느려 터진 미사일 속도와 반응성까지 보유했고요. 그에 반해서 차량 탑재식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가지고 고정 표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3M6 슈멜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3M11 플레이타, 서방에서는 AT-2 스웨이터라고 부르는 물건이 있습니다. 역시 무거울중 대전차미사일이고 슈멜을 개량한 물건인데요. 무선 유도식이라 가지고 부피는 좀 줄었습니다. 그 점프선 안 달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당시 무선 유도식이 다 그러했듯 재밍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플레이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라디오 전파 신호나 무선 전파 신호에 간섭이 돼가지고 셀프 재밍이 되어버릴 정도였어요. 조이스틱 조종 방식, 즉 MCL로스라는 단점은 여전했죠. 후기형 한란가에 가면은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인 사크로스 방식으로 개량이 되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북한이 아직까지 이거를 보유했다는 정보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플레이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동구권에서 기본적인 차량이나 공격 헬기에서의 대전 참무장으로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사거리는 토우랑 비슷한데 위력은 토우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속도도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죠. 자세한 것은 플레이타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9M14 말류tka, 서방에서는 이거 AT-3 새거라고 부르죠. 4차 중동전쟁, 즉 욤키푸르 전쟁 당시에 활약한 그 미사일 맞습니다. 보병이 휴대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가운데중 대전차 미사일로서 개발이 된 물건이죠. 덕분에 은원패가 굉장히 쉽고 시스템의 무게가 소형이라서 보병이 휴대하기에도 무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조이스틱으로 유도하는 MCL로스 방식이라는 방식은 여전하고요. 유선 유도라는 점도 마찬가지죠. 다만 말류tka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2세대 방식인 시선지령 유도 방식으로 개량된 미사일도 있고 이게 미사일이 별도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게 아니라 레일에 띄워가지고 발사하는 방식이라 가서 미사일 크기의 제약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텐덤 탄두랑 관통력 1000mm짜리 탄두를 갖춘 괴물 같은 마개조 버전도 존재하고요. 물론 북한은 당연하게도 그딴 거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니만큼 한국군에서는 M48 전차를 제외하면 격파할 물건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단점이죠. 따라서 전시에는 본격적인 대전차 미사일 용도로는 좀 에바세바인데요. 대신에 발사기를 갖다가 조종 유닛이랑 멀찌감치 이격시켜가지고 여러 개를 설치해놓고 나서 차례차례 한 발 한 발 유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한 상태로 순간적으로 여러 발 쏘고 튀는 그런 테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세한 것은 말류tka 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1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뭘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애시당초의 경제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더 위인 한국이 그런 꼬라터진 미사일을 갖다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AS-10이라고 하는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해군의 알로에이트-3 대자매기가 2000년대 중반에 일찌감치 현역 임무에서 해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죠. 이미 이것만 봐도 북한보다 앞서는 각이 날카롭죠. 그렇다면 양측의 2세대 대전차 미사일들 한번 비교해봅시다. 북한은 9A111 파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AT-4 스파이갓이라고 부르는 물건이죠. 소련 최초의 2세대 방식, 즉 시선지령 유도 방식인 사크로스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보병이 휴대가 가능한 가운데중 대전차 미사일의 컨셉으로서 개발이 됐는데요. 근데 발사기 무게가 진짜 미친듯이 무거워가지고 보병이 휴대는 가능하지만 보병의 허리의 안전이 보장받지가 못하는 물건이었죠. 그나마도 발사기 무게가 무거우니까 미사일의 무게라도 좀 줄여본답시고 미사일 컨테이너 자체를 갖다 구경을 작게 만들어서 사거리랑 위력마저도 칼에 맞아버린 이도저도 아닌 미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거리랑 위력은 전작인 말류가랑 비교해도 크게 나은 게 없어요. 오히려 말류가는 차라리 미사일 컨테이너 규격의 제약을 안 받다 보니까 여러 마개조 형태가 나와가지고 위력이랑 사거리가 파고보다 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파고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컨테이너 크기 자체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미사일의 위력을 키우는 계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점은 파고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한 물건이 바로 불세2입니다. 불세2 같은 경우에는 파고스를 갖다가 A부터 Z까지 다 카피한 물건인데요. 다만 완전히 똑같이 카피한 건 아니고 파고스의 엄청난 발사기 무게 때문에 안 그래도 작은 북한군의 체구에 맞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발사기를 갖다가 좀 더 경량화시키는 계량을 진행했죠. 다만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파고스의 120mm 컨테이너를 갖다가 그대로 쓰니까 미사일의 위력 향상 그딴 건 없습니다. 심지어 불세2랑 파고스는 서로 미사일이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기에 2.5세대 방식인 레이저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죠. 불세3 미사일입니다. 불세2 미사일을 갖다가 무선 유도 방식의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개량을 한 물건이죠.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케이블이 없어지다 보니까 산악지형인 한반도에서는 유도선이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끊어질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미사일에 남는 케이블 공간에는 추가 연료랑 탄두를 채워서 위력과 사거리를 향상시킨 모델입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는 120mm 컨테이너 그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위력 향상에는 한계가 명확했죠.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600mm로 텐덤 탄두 같은 것도 미사일 컨테이너 자체에 개량이 없었다 보니까 안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M48을 제외한 한국군의 전차들에게는 전면 장갑에서 그냥 막혀버립니다. K1 전차의 전면 장갑이 뭐 허벌이네 뭐네 말이 많아도 불세3 정도의 관통력을 갖춘 대전차 미사일 정도는 막아내고도 남는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리고 사거리 5km라는 장점은 산악지형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제한이 되죠. 이미 한국군의 4km짜리 사거리를 가진 토음 미사일만 해도 한국에서 지상 발사 시에는 사거리를 다 살릴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km라는 사거리는 과잉 스펙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북한이 왜 불세3에 와서 다른 능력치를 키우는 것보다는 사거리에 이렇게 스탯을 왜 찍었냐면은 경제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 수단이 점점 더 줄어드는데 제3세계에 무기라도 팔아야 됐거든. 대표적으로는 중동이 있죠. 여기는 탁 트인 사막이라 가지고 사거리 짧으면 안 사가거든. 그래서 미사일을 개량해준 물건이 바로 2021년에 등장한 불세5입니다. 발사기도 불세3에서 좀 더 개량되긴 했지만 유도 방식 역시 동일하게 레이저 유도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넷을 카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넷이라는 물건 자체가 1990년대에 러시아가 한창 돈이 없을 때 뭐 아프리카 반군이든 뭐든 일단 다 팔아제끼고 막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전 세계 여기저기 다 굴러다니는 물건이거든요. 자세한 것은 코넷 미사일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거를 입수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성능은 코넷 기본형이랑 비슷할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사거리는 5.5km에 관통력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1000mm 정도겠죠. 전작인 불세3랑 달리 컨테이너 규격부터가 거대해져가지고 아마 텐덤 탄두도 장비가 되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관통력이 매우 많이 증가되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인 미사일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 K1 전차의 전면 장갑도 따버릴 수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아마 전시에는 K1 전차도 중량 증가로 인한 기동성 저하를 갖다 좀 안고서도 추가적인 복합 장갑 블럭이나 혹은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K1A1부터는 K-삽이 적용이 되면서 이 기본형 코넷 정도는 어찌저찌 한번 막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2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어떤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현재 한국군이 주력 가운데중 대전차 미사일로 사용하는 토우2와 토우2A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현궁 미사일이랑 천검 미사일로 죄다 대체될 예정이에요. 실제로도 추가 도입이 없어가지고 현재 발 정도만 남아있고요. 퇴역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퇴역을 기다리는 미사일이 관통력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900mm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유선 유도식이고 시스템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위력이 전륜해가지고 그 단점은 상쇄하고도 남고요.
동구권제 피난정식 대전차 미사일에 비해서 사축 안정의 날개 안정식 대전차 미사일이기 때문에 궤도가 직선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따라서 동구권제 대전차 미사일들처럼 최소 사거리가 길다는 단점도 없어요. 실제로 토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5m 거리에서 적 전차를 격파한 사례도 있죠. 명중률도 높고 조종도 손쉽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참고로 토우2는 앞에 길다란 연장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탄도 앞에 길게 달아놓은 막대기 같은 건데요. 이 막대기는 폭발하진 않습니다. 대신 폭발 반응 장갑을 막대기가 대신 뚫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반응 장갑이 폭발하지 않도록 탄도가 조기에 기폭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비죠. 막대기가 반응 장갑의 폭발을 막아주는 사이에 주탄두가 폭발되면서 반응 장갑재와 장갑재를 동시에 메탈 제트가 관통하고 들어가는 구조고요. 토우2A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탄두가 보조 탄두가 먼저 터져가지고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탄두가 터져가지고 주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텐덤 탄두 방식입니다. 근데 북한제 전차들 보세요. 죄다 반응 장갑으로 떡칠돼 있죠. 따라서 현재 국군이 보유 중인 대전차 미사일들은 모두 반응 장갑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북한 전차들한테는 퇴역 예정인 토우만으로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에서 1만 발 이상 도입한 메티스엠 대전차 미사일도 있습니다. 보병이 휴대하기에 딱 좋은 크기인 경대전차 미사일이죠. 이마저도 퇴역 예정이라서 현궁으로 대체될 예정인데요. 이 퇴역 예정인 무기조차도 사거리는 1.5km로 짧아서 그렇지 위력 자체는 텐덤 탄두에 관통력 850mm라는 것을 기억해둡시다. 한마디로 우리는 퇴역 예정인 미사일로만 북한 전차들을 상대해도 북한 전차들을 부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게다가 메티스엠은 엎드려서 방식이라서 사수가 잘 노출되지도 않고요. 게다가 미사일이 최초에 발사되면 지면에서 한 2-3m 정도 붕 떠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은원패에 있어서는 동세대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는 타일 추종을 무로하죠. 메티스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도입을 할 때 열압력탄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북한 전차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진지에도 불지옥을 선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GP들의 전진 배치가 되어져가지고 여차하면 북한 측 GP들을 갖다가 불지옥으로 만들 준비도 완료가 되었고요. 2.5세대 레이저 유도 미사일로서는 아파치 가디언에서 운영되고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는 헬파이어는 전량 레이저 유도 방식인 헬파이어 R형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밀리파 레이더 유도 방식인 L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서야 다시 생산이 재개되어져 가지고 아마 2차 도입분이랑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력 자체는 케미컬 에너지 기준 1400mm나 나와가지고 북게브람스 넘버원 그냥 한 방에 푹찍 확정입니다. 사거리도 8km로 굉장히 길고 무엇보다도 아파치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롱보우 레이더를 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죠. 산 뒤에서 롱보우 레이더만 빼꼼 내밀고 감시하다가 적의 기갑부대가 나타나면 급상승해가지고 미사일을 쏘고 유도해준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방식이죠. 이러면은 북한의 야전 방어망으로서는 반응 시간이 부족해서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속도도 마하 1.3이나 나와줘가지고 유도해주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만약에 레이저 유도를 끝까지 진행을 못해주더라도 헬파이어 R형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마지막으로 조사된 위치를 갖다가 따라가가지고 맞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 전차에게는 아주 악몽 같은 미사일이죠. 무엇보다도 헬파이어는 무거울 중대전차 미사일이고 탄두 중량이 무려 9kg에 가까워서 명중시에는 어마무시한 양의 메탈 제트가 발생합니다. 이게 적전차를 뚫고 들어가면은 적전차의 승무원들을 죽이거나 바이탈 파트를 건드려가지고 전투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올라가죠. 게다가 헬파이어 R형 같은 경우에는 파편 발생 라이너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중되면은 적전차만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보병들이나 그리고 전차에 달려져 있는 여러 가지 광학 장비나 그런 것들까지 파편에 맞아가지고 무력화가 되는 식이죠. 특히 주변에 지나다니는 보병 같은 경우에는 악몽인 게 이게 눈높이에서 터지다 보니까 얼굴에 파편을 뒤집어 쓰고 내 눈 하면서 뒹굴게 되는 원리입니다. 3세대 적외선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로는 현궁 미사일이 있습니다. 한국판 제블린 미사일이죠. 그렇다고 제블린을 그대로 카피한 건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로켓모터 추진 방식이나 발사기 구조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방식이에요. 관통력 역시 제블린보다 150mm나 증가한 케미컬 에너지 기준 900mm를 자랑하고요. 텐덤 탄두도 장비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도 제벨린이랑 동급으로 2.5km에 달하죠. 발사기로 적전차만 락온해주면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서 맞다 보니까 사수의 생존성도 굉장히 올라갔죠. 높게 솟구쳐가지고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상부 장갑을 때려서 무력화시키는 탑어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하 전쟁이나 예멘 내전에서 이 현궁 미사일이 사용이 되었는데 시속 7-80km로 달리는 굉장히 빠른 물체에도 잘만 가서 명중했습니다. 북한 니넨 이런 거 없지? 엔로스 방식의 미사일도 무려 2가지나 존재합니다. 엔로스 미사일은 가시선 외의 표적도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인데요. 미사일에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광학시커가 본 화면을 사수한테 스트리밍을 해주면은 사수가 요놈이 나쁜 놈이다 지정해줘가지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맞는 방식이죠.
이러면은 사수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표적이나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표적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무거울중 대전차 미사일인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이 있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서 적의 해안포대를 조지려고 도입된 그런 미사일인데요. 사거리가 무려 25km나 나옵니다. 관통력도 케미컬 에너지 기준 무려 1000mm나 돼가지고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군의 와일드캣 대잠 헬기에서도 운영 중이죠. 또한 앤로스 방식이면서도 유모선 복합 방식의 유도 방식인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유도 방식을 채택한 그런 미사일도 있습니다. 바로 천검 미사일이죠. 사거리는 뭐 그다지 엄청 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8km 정도인데 앤로스가 가능해요. 사거리 때문에 앤로스 방식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산악 지형에서는 엄청난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초 발사 시에는 유선 유도 방식으로 발사가 되는데 이때는 수동으로 조종해서 가다가 적이 보이면은 요놈이 나쁜 놈이다 지정을 해주고 그때부터 선을 끊고 무선으로 날아가는 방식이죠. 이거를 산악지대에서 응용을 한번 해보자면은 안전하게 헬기가 산 뒤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걸 산 너머까지 유선 유도로 보내준 다음에 시커로 적을 딱 보고 요놈이 나쁜 놈이다 지정한 다음에 선을 끊고 날아가면은 헬기는 적전차를 굳이 사선에 넣고 나서 발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돼요. 생존성이 완전 돌아버린 수준이지. 텐덤 탄두도 장착되어 있고 관통력은 스파이크 앤로스랑 비슷한 케미컬 에너지 기준 1000m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H 무장원에서 주력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비교를 종합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끽해봐야 90년대 중반 수준의 대전차 미사일을 갖춘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전력을 보고 왜 우리 군의 대전차 미사일 전력이 딸린다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